자,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좀 필요 없는 문제들은 패스하고 꼭 나올 것들만. 자, 뭐 전자 바우처도 가끔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전자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자 단말기 이용해서 바우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전자 바우처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 바우처가 언제 시작됐죠? 이건 정책론에서 시험 문제 잘 나왔죠? 2007년도. 2007년도에 전자 바우처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3개, 노인 돌봄 종합,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사회 보통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3개로 시작이 됐어요. 이 전자바우처 사업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고,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건복지부고, 이 전자바우처 사업을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죠? 사회보장정보원. 다시 어디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바우처 사업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사회보장정보원. 알겠죠? 자, 요만큼 배경 지식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면 급 형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다. 카드로 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카드 형태로 주고 있는 게 이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국민행복카드 라고 해서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발급을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라고 카드 형태로 주고 있고, 체크카드 형태로도 줘요. 공급자 중심의 직접 지원 또는 직접 지불 방식이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바우처는 아까 전에 배웠죠? 예, 수요자 또는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이라 그랬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어졌다. 이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뭘까? 바로 POSC죠. POSC는 생산자한테 이미 돈을 줘버린 거예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가 소비자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생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게 바우처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이게 같은 말이죠. 수요자의 선택권. 수요자가 뭘 선택한대요? 생산자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정 흐름의 투명성이 높여지고 있죠.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식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뭐 바우처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 많은데, 아이고 중요하다. 보편주의, 선별주의는 100% 시험에 나오는 거 아시죠? 보편주의, 선별주의. 자, 얘가 안 나오면 제가 또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주의, 선별주의. 꼭 시험에 나온다. 자, 이 보편주의하고 선별주의는 할당. 자, 급여가 있으면 이 급여를 도대체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그게 할당이라 했죠.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었다. 큰 할당의 대원칙이 맨 위에가 무슨 주의? 보편주의가 있었었고, 밑에가 선별주의가 있었었죠. 보편주의, 선별주의. 자, 보편주의는 무슨 소리인가요? Everybody, 모든 사람들한테 급여를 나눠주자.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자, 선별주의는 셀렉티비즘이라고 합니다. 얘는 유니버셜리즘, 얘는 뭐죠? 골라서 준다는 소리죠. 필요한 사람들만 쏙쏙 골라서 주자. 그게 선별주의다. 그래서 자, 우리 길버트하고 테렐은 이 보편주의하고 선별주의의 세부 원칙도 4가지 제시했죠. 그 뭐였죠? 귀보, 진자.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 귀보, 진자. 다시 귀보, 진자.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 다시 귀보진자 해볼까요? 귀보진자. 가장 보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할당 세부 원칙이 뭐죠? 귀속적 욕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속적 욕구하고 보상은 규범적 판단에 근거한 집단적 할당이라 그랬죠. 다시 규범적 판단에 근거한 집단적 할당.
규범적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 시험에 이 규범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 할당의 세부 원칙 얘기할 때 규범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우셨냐면 우리 브래드 쇼 기억하세요? 행정론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것도 올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브래드 쇼의 사회적 욕구 4가지. 그때 뭐가 있었지? 브래드 쇼가 자, 사회적 욕구 종류를 4가지로 규정했죠. 그게 뭐였어? 첫 번째가 규범적 욕구. 기억나세요? 두 번째가 인지된 욕구. 이걸 느낀 욕구라고도 했죠. 느낀 욕구 또는 느껴진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표현된 욕구. 이거 나와요. 행정론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때 공부했거든요. 자, 마지막이 뭐지? 비교된 욕구죠. 시험 문제 출제될 겁니다. 다시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인지된 욕구가 영어로 felt예요. felt라는 말이 feel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진 또는 느낀 또는 인지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표현된 욕구, 비교된 욕구. 자,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브래드 쇼가 얘기했던 욕구 종류 4가지.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인지된 욕구를 느낀 욕구라고도 해요. 자, 표현된 욕구, 비교된 욕구. 이 비교된 욕구를 다른 말로 상대적 욕구라고도 해요. 자, 우리 이거 빨리 정리해 보면 규범이라는 말은, 자, 여러분 개개인이 규범을 만들 수 있어요? 규범 법이나 제도 같은 걸 얘기하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죠. 누가 만들어요? 국가가 만드는 거죠. 국가가.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제 국가가, 자, 이건 네 욕구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개개인들의 욕구를 국가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최저 생계비 또는 최저 임금. 이런 게 규범적 욕구에 해당되죠. 국가가 최저 생계비, 야, 4인 가족 기준 160만 원이면 충분히 살아.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밥을 잘 먹어갖고 4인 가족 기준 16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우리는 한 300만 원 먹어야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야, 너네 160만 원이면 살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국가가. 뭘 통해서? 법, 제도 등을 통해서. 아시겠죠? 최저임금도 뭐죠? 야, 이만큼 주면 너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이해됐나요? 자, 정리되셨죠? 이게 규범적 욕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지된 욕구인데, 인지된 욕구는 이거 머릿속 안에 있는 욕구라고 얘기하죠. 난 저거 갖고 싶어. 먹고 싶어.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아, 그래요. 이게 인지된 욕구예요. 나 자고 싶어. 머릿속에 있으면 인지된 욕구라 그래요. 그런데 자, 인지된 욕구를 기반으로 뭐가 나오지? 표현된 욕구가 나와요. 표현된 욕구는 욕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당사자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 자고 싶으니까 빨리 집에 보내줘. 저한테. 그럼 제가 어떡하죠? 문 잠궈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림도 없어요. 예, 그게 바로 뭐다? 표현된 욕구예요. 표현된 욕구는 어디에서 나와요? 인지된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당사자한테 요구하는 거죠. 자, 얘는 국가가 내 욕구를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지된 욕구가 있고, 자, 표현된 욕구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하면, 표현된 욕구의 대표적인 예가 대기자 명단. 자, 무슨 명단이요? 대기자 명단. 여러분, 대기자 명단이라는 게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에서 30명 정원을 정해놓고 노인들 대상 그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를 한 거예요. 복지관에서. 그런데 3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신청한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 신청한 사람들이. 그게 그 욕구가 있으니까 욕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복지관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게 표현된 욕구인데, 한술 더 떠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어놔요. 여기 30명인데 한 6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중 나머지 30명이 이 사람들 중에 혹시 빠지는 자리가 있으면 나를 그 자리에 넣어주세요. 그게 대기자 명단이에요. 이 서비스 대기자 명단도 어디에 해당돼요? 표현된 욕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할아버지가 머릿속에 아유, 나 스마트폰 교육 받고 싶어 이 생각을 하면 그건 무슨 욕구예요? 인지된 욕구.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이 상대적 욕구 또는 비교적 욕구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개인이 욕구가 원래 없었었어요. 없었었는데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없었던 욕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쟤는 1급 자격증이 있네? 난 없었거든요. 원래 1급 자격증을 갖고 싶은 생각도 없었었는데 쟤는 있네? 그것 때문에 취업이 잘 됐네? 나도 갖고 싶네. 그게 무슨 욕구예요? 비교된 욕구가 되는 거예요. 비교된 욕구. 그래서 비교된 욕구는 반드시 어디하고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새롭게 욕구가 나타나면 그걸 비교적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된 욕구. 자, 4가지 욕구 기억해 두시고, 자, 규범이라는 말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규범은 법과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잠깐 보시면 귀속적 욕구나 보상은 규범적 판단, 즉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내 욕구를 누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규정해 버립니다. 내 원래 그 욕구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에 노령연금 있죠. 나는 늙어서 소득이 없을 걸 국가가 예상을 하고 그걸 이미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국가가 규정을 해버린 거죠. 넌 늙으면 소득이 없을 거야. 규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걸 통해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주의가 반영되면 집단이에요. 60세 이상 되어진 사람들은 전부 급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리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진단적 차별은 뭐죠? 이거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다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자, 어떤 할당을 해요? 개인별 할당을 하죠. 진단적 차별은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보통 위원회 조직 같은 데가 전문가죠. 그런 데서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에 근거해서 개인별로 할당을 해요. 다르게. 그러니까 이 진단적 차별의 대표적인 예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등급제. 무슨 제예요, 여러분? 등급제. 우리나라 등급제를 갖고 있는 제도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몇 등급이 있나요? 그렇지. 1에서 5등급까지 있고 또 인지 지원 등급까지 해서 총 등급이 6개입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요거 지워도 되죠? 브래드쇼. 자, 브래드쇼. 브래드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브래드 이발소. 재미없죠? 얘기해놓고도 굉장히 민망스럽네요. 얼굴 화끈거려. 자, 우리 등급제, 이 진단적 차별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거 빨리 한번 보면, 자, 첫 번째가 우리 국민연금 있죠. 자,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가 총 몇 개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급여는 총 4개.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지? 그렇지, 노장유반. 노령연금, 유족연금, 죄송합니다. 장애연금.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연금이 틀리다 그랬죠? 국민연금의 급여는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그 다음에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때 이 장애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장애 등급을 1에서 4등급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몇 등급? 국민연금, 법상의 장애연금은 1에서 4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1등급 쪽으로 갈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1등급한테 더 많은 급여를 줍니다. 여러분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급하고 전혀 틀려요. 얘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등급제예요. 이게 알았습니까? 장애연금 알았죠? 자, 두 번째 산재보험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배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렇죠? 이 산재보험의 급여 중에서 장해급여가 있었었죠? 장해급여. 자, 장해급여. 다시 무슨 급여? 장해급여가 있었었다. 이 장해급여는 1에서 14등급까지 있어요. 등급이. 1에서 14등급. 장해급여는 2가지 형태로 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일시금 형태. 장해보상 일시금. 다시 뭐예요? 장해보상 일시금과 장해보상 연금 형태로 줘요.
자, 두 가지 형태로 준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걸 등급에 따라 줘요. 일시금은 등급이 낮은 사람들 있죠. 14등급 쪽으로 갈수록 일시금을 받고 1등급 쪽으로 갈수록 뭘 받습니까? 연금 형태로 받는 거예요. 연금 일시금 뭔지 알겠죠? 한꺼번에 주든지 아니면 매달 또박또박 나눠서 주든지. 자, 세 번째 등급제가 있어요. 등급제 뭐가 있죠, 여러분? 세 번째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등급은 뭐가 있습니까? 자, 등급은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라고 하죠. 장기요양 인정점수, 다시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서 1에서 5등급까지가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쪽으로 갈수록 급여 액수가 늘어나죠. 월 한도 이용액이라고 하죠. 그 월 한도 이용액이 1등급 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고, 자, 숫자 붙어 있지 않은 등급이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다. 정리되셨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자, 네 번째가 장애인 복지법을 봐요. 자, 장애인 복지제도에 있어서 다시 장애인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기존에 1에서 6등급까지 숫자로 붙어 있는 등급제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 그걸 폐지시키고 중증과 경증만을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진단적 차별에 해당돼요. 경증, 중증. 경증, 중증.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장애인 연금 제도죠. 장애인 연금 제도는 정책 법제론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장애인 연금법이. 근데 정책론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잘 나오죠. 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법 무슨 제도라고? 꼭 시험 기억하셔야 될 게 장애연금하고 장애인연금하고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잘 내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보편주의가 반영된 사회보험제도거든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얘는 보편주의, 근데 얘는 선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복지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서 얘도 장애를 종류로 어떻게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놓고, 중증 장애인 중에서 18세 이상, 다시 중증 장애인 중에서 18세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만, 자, 세 가지 조건. 장애인 연금 급여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중증 장애인이면서 몇 살 이상? 18세 이상이면서 국기법상 수급자,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알았죠? 급여 대상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단적 차별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등급제. 총 5개죠? 우리나라 5개 제도밖에 없습니다. 5개 기억해 두십시오. 됐나요? 자, 마지막이 자산조사다. 이 자산조사는 경제적 기준에 따른 개인별 할당이죠. 다시, 경제적 기준에 따른 무슨 할당이요? 개인별 할당이다. 경제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경제적 기준을 정해요. 그 경제적 기준을 보통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선이요? 빈곤선이라는 걸 정해놓고, 우리나라는 그 빈곤선을 뭘로? 2015년부터 중위소득, 뭐라고 여러분?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중위소득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할당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왜 개인별 할당일까? 자, 우리 공공부조 제도의 보충성 원리 들어보셨죠? 보충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국가가 빈곤선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개인이나 가족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 어떻게 국가가 보충 메워주는 거예요. 그걸 보충성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버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어떻게 돼? 이 보충해줘야 될 금액이 틀리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개인별 할당, 사람마다 다르게 할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통째로 기억해 두셔야 돼. 알았죠? 자, 볼게요. 자, 보편주의는, 자, 시민권, 앞에서 배웠어요. 시민권, 권리,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시민권에 입각한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자, 우리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보편주의와 제도적 개념 앞에서 배우셨던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둘은. 다시 보편주의하고 제도적 개념은 속성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앞에서 배우셨던 제도적 자녀적 개념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죠. 뒷부분이 틀렸죠. 앞부분은 맞는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죠. 내는 놈, 안 내는 놈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다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주의는 뭐에 유리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다시 뭐라고?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사회통합에 유리하면은 뭐지? 보편주의와 보편주의가 반영되어진 사회보장제도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였지요? 여러분 사회보장 우리 배우셨죠? 사회보장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 사용됐어요? 63년? 자, 1935년 다시 몇 년도? 미국의 사회보장법. 아유 중요하다. 이거는 사회시험 때는요 연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에다가 연도를 넣어놨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가지고 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 처음 사용한 게 언제라고? 인류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법률 용어, 공식적인 용어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거예요. 몇 년도? 다 1935년. 알았죠? 네. 35. 지금 보니까 얼굴에 영혼이 떠나간 사람이 몇 명 보여요. 영혼이 떠나가고 눈만 이렇게 돼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힘내세요, 여러분. 요 혈당 떨어지는 1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나가서 삼겹살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 삼겹살에 공깃밥 2공기에 그러고 오셨으니 지금 그러죠. 자, 다시 여기 볼게요. 사회보장법에서 처음 얘기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얘는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국가와 지자체라고 했습니다. 즉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일만 그것만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적인 용어로서는 원래 뭐라고?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사업만 사회보장이라고 하는데 민간이 하는 역할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사회보장의 방법은 전 인류가 사용하는 게 딱 3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공공부조, 그렇죠. 사회보험, 사회수당이었었다. 다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이라는 말은 이건 전부 국가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그러니까 사회보장하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제도밖에 없다. 자, 공공부조는 뭐였지? 뭐가 되면 공공부조가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공공부조라는 말이 공공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국가와 지자체가. 부조라는 말은 여러분 장례식장 가실 때 무슨 금 갖다 주죠? 그거 이게 도울부자, 도울조자예요. 혹시 장례식장 가실 때 축의금 갖다 주는 분은 없죠? 예, 맞죠? 결혼식장 갈 때는 무슨 금 갖다 줘요? 그때도 부조금 갖다 줘요? 그때는 축의금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의도를 담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부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잘 사는데 넌 못 살잖아.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게. 그게 부조란 뜻이에요. 너 힘들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공공이, 즉 국가와 지자체가 자, 우리 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즉 너는 나보다 못 살아서 생활이 어렵잖아. 내가 널 도와줄게. 그게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공공부조 제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2가지 속성만 가지면 된다 그랬었어요. 비기여 자산조사. 자, 이거 시험에 이번에 안 나오나 보세요. 비기여 자산조사. 비기여가 뭐지? 나 생활이 어려워서 한 푼도 못 내겠어요. 이 제도 운영하는데 기여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대신에 국가가 어떻게 하지? 너 진짜 가난하냐?
자산 조사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게 뭐지? 내 재산을 다 뒤지겠다는 거죠.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사회보험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기업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기여는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내요? 본인이 기여하고. 대신에 자산조사는 당해 안 당해요? 자산조사 안 당하죠. 자, 사회수당은 비기여 비자산조사.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보장제도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사회수당이에요. 자, 여기 좀 잠깐 보면 이 비자산조사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뭐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급여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걸 우린 보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산조사 프로그램들은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산조사는요. 널 뒤지겠다는 거죠. 네가 진짜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사람들 중에서 네가 진짜 가난해서 힘든지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얘가 선별주의예요. 자산조사를 하면 선별주의, 비자산조사를 하면 보편주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기여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죠. 근데 비기업 프로그램들은 이걸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돈을 뭘로 마련해요? 이건 전부 조세, 세금 갖고 마련하는 거예요. 공공부조하고 사회수당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뭘로 마련한다고요? 조세, 세금 갖고 마련한다. 정리됐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더라. 자, 규범이라는 말 뭔지 정리됐어요, 지금. 자, 보면 기여자와 수혜자 구별하지 않는다 얘기부터 빠졌는데 여기 다시 볼게요. 사회통합의 유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사회통합의 유리하려면은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같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틀린 거. 즉 기여자하고 수혜자가 서로 틀린 제도가 셋 중에 뭘까? 예죠. 예. 공공부조는 어떠냐면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틀려요. 나는 세금을 내는데 받는 사람은 자산조사를 통해서 진짜 가난하다고 판정이 되면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받기만 하는 거야. 그럼 내는 놈은 안 내고 싶어 하고 받는 놈은 더 받아내려고 난리 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공공사회통합에 불리하다. 그럼 시험 문제 뭐지 그게? 공공부조제도예요. 사회통합에 불리한 게 공공부조제도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선별주의. 기억해 두셔야 돼. 시험에 나올 때 사회통합에 불리하다. 그럼 뭐? 공공부조하고 선별주의.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그럼 뭐지? 보편주의하고 사회보험, 사회수당도 사회통합에 유리해요. 이해됐나요? 사회수당, 사회보험이 사회통합에 유리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기여자,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보편주의란 뜻이고 이런 제도가 뭐라 그랬었어? 보편주의가 반영된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사회통합에 유리하다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됐습니까? 됐죠? 자, 세 번째, 선별주의는 수급 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자산조사는 에세트, 내 재산을 뒤지겠다는 거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입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자산하고 소득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이랬습니다. 자,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요거 좀 지울게요. 자, 비용 효과성하고 사회적 효과성이 있어요. 자, 사회적 효과성이라는 거죠.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하려면 돈을 쓰잖아요.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놓고 어머 쟤 불쌍해. 이거 사회복지 정책이야? 아닙니다. 어머 쟤 너무 불쌍해 죽겠다. 이건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제가 힘들고 불쌍하니까 쟤한테 뭔가를 줘야지 그때부터 사회복지 정책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마음만 갖고서는 안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자 보면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재정 지출이 사회적 효과, 사회적 효과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좋다라고 여기는 목표를 달성한 정도. 우리가 효과라는 건 목표 달성 정도라 그랬죠. 그걸 사회적 효과성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사회 통합, 사회적 연대, 사회적 평등. 이해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회 분열되는 거 바라진 않잖아요. 정부가 돈을 써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하고 싶어 하고 평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해요. 반면에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돈을 쓰는데 이 돈 쓰는 것이 자, 아껴서 써야 돼요. 아껴서. 정말 쓸 때만 써야 되는 거야. 정말 쓸 때만. 그걸 비용 효과성이라고 해요. 비용 효과성이라고도 해도 되고 비용 효율성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알았죠? 자, 그때 자, 보편주의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효과성을 추구해요. 다시 보편주의는 뭘 추구한다고? 사회적 효과성을 추구하는데 선별주의는 원칙적으로 왜 선별주의를 하는 거예요? 비용 효과성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비용 효과성. 돈을 아껴야 돼요. 선별주의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려고 한다고요. 이해됐죠? 그런데 자, 얘네들이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것인데 나름대로 뭐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보편주의도 일정 정도 돈을 아끼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고 아주 부분적으로 얘도 선별주의도 부분적으로 사회적 효과성을 이루려고 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문제인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등성은 효과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저 사회적 효과성 안에 뭐가 있다고? 사회통합, 평등, 연대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름대로 추구한다. 자, 저거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예요?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을 추구하고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 또는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민간 재원도 이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주제를 어렵게 놓은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 민간 재원에는 조세 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이 포함된다. 자, 조세 지출은 어디에 해당되지? 재원은 이게 지금 산물 분석에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보이시죠? 예, 급여, 지금 재원 다 길벗하고 테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그때 자, 재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공재원이 있고 공공재원, 그다음 민간재원이 있고 혼합재원이 있었었다. 공공재원, 민간재원, 혼합재원. 공공은 계속 얘기해. 뭐가 공공이라 그랬죠?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에브리바디는 민간이에요. 그 다음에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다시 공공은 중앙정부 재원이 있고 지방정부 재원이 있다 그랬었어요. 다시 공공재원은 뭐하고 뭔 재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 이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야. 혼합은 뭐냐? 중앙정부 재원하고 지방정부가 섞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중앙정부 재원하고 지방정부 재원이 섞여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보조금이라고 배웠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주는 돈을 그란트,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주는 돈을 뭐라고 한다고?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중앙정부 재원 안에 뭐가 있지? 조세. 세금이 있죠? 근데 보험료가 있죠? 근데 조세, 지출.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자, 중앙정부 재원, 조세, 보험료, 조세 지출. 이건 주로 중앙정 이게 죄송합니다. 중앙이요. 공공부문의 재원이죠. 공공부문의 재원이 조세, 보험료, 조세 지출. 됐습니까, 여러분? 조세는 세금이야, 세금. 그렇죠? 세금인데 조세는 다시 조세는 다시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었어요. 직접세, 간접세. 이 직접세 안에 다시 세 가지. 소득세가 있죠. 무슨 세? 소득세가 있었어. 그 소득세는 다시 두 가지. 법인 소득세가 있었었고 개인 소득세가 있고 부세가 있었었죠. 부세. 부세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재산세.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인 건물에다가 세금을 매기죠. 그렇죠. 그걸 부세라고 했었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남았어요. 자, 네, 보험료가 있다. 이 증여세, 상속세 포함되죠. 지금 얘기 잘하셨어요.
증여세하고 상속세도 어디쯤에 부세 포함되는 거예요. 부세. 알겠죠? 부세 뭔지 알겠죠? 증여세 상속세도 혹시 증여 오씨 선생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LG에다가 증여 야씨 어? LG 퇴직가 강남 빌딩 몇 개세요? 어우씨 선생님 다 필요 없어. 나 선생님하고만 친하게 지낼 거야. 나. 선생님 제 인생을 앞으로 선생님께 의탁하고 살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야씨 군용 깔깔이도 입으시고 예. 자, 야. 자, 그래서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우리가 준조세라고 하죠. 준조세. 예. 그 다음에 조세 지출이 있었어요. 조세 지출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조세 지출이? 이걸 다른 말로 조세 비용이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국가가 받아야 될 돈을 국민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고 감면해 주는 거라고 했죠. 감면. 이 조세 지출 하면 생각나야 될 게 누구? 티트머스의 사회복지 3분화. 사회복지, 재정복지, 그 재정복지 안에 조세 지출이 있었었죠.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 기업복지까지 세 가지. 자,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정부. 그다음 민간의 재원이 있었었죠. 사적 이전, 기업복지, 모금 이런 것들이 전부 뭐에 해당된다고? 민간 재원이 있었었죠. 여러분 사적 이전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었어요? 내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 그죠? 사적 이전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자 기업복지, 자 기업복지는 월급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모금이라 그랬죠. 모금. 우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모금 활동 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 민간 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막 섞어서 어떤 제도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걸 혼합 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얼마나 교활한지 보세요. 말장난 같은데 민간 재원은 자 조세 지출. 얘는 어디 재원에 들어가요? 공공이죠. 그렇죠. 기부금 맞죠? 기업복지. 퇴직금도 기업에서 주면 어떻게? 이것도 민간 재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 지출 때문에 틀렸죠. 조세 지출은 이거는 다시 한번 민간 재원이 아니고 공공 재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특히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역진적, 누진적. 다시 뭐요? 이 재원들은 역진적 성격과 누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재원은 어떻게 역진적, 누진적. 자, 역진적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재원은 결국 국민들 주머니 안에서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때 그 주머니 안에서 나올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 재원의 원천으로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정도인데 소득이 많을수록 기여 정도도 같이 증가한다. 그걸 누진적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누진적. 이건 거꾸로 얘기한다면 소득이 적으면 기여 정도도 적어지는 거. 이게 누진적이에요. 누진적은 소득이 증가하면 그 기여도 같이 늘어나거나 거꾸로 소득이 떨어지면 그 기여도 같이 떨어질 때 그걸 누진적 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반면에 역진적이라는 말은 여기 거스를 역자. 거꾸로 간다는 소리죠. 거꾸로 간다는 소리예요. 얘는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머물러 있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기여를 똑같이 해요. 아니면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기여가 오히려 떨어지고 앉아 있어요. 이걸 뭐라고? 역진적이라 그래요. 역진적. 알았죠? 자, 여기 좀 볼까요? 직접세는 원칙적으로 누진적일까요? 역진적일까요? 이 소득세는 누진적 재원이죠. 완전한 누진적 재원이에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여 정도가 같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간접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간접세를 자 일본에서는 이걸 소비세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보통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 정도를 내잖아요. 그렇죠. 얘는 역진적일까요? 누진적일까요? 역진적인 겁니다. S그룹 회장님이 휘발유 1리터 사실 때랑 내가 휘발유 1리터 살 때랑 내는 세금이 어때요? 같죠? 그 사람은 소득이 이만큼인데
나랑 내는 기여가 같아요. 이게 역진적인 거예요. 자, 역진적인 것만 기억해 놓으셔야 돼. 간접세 역진적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조세 지출은 역진적일까요? 누진적일까요? 얘도 시험에 잘 나오죠. 조세 지출은 굉장히 역진적이에요. 다시 조세 지출 어떻다고? 역진적 제도예요. 왜 그럴까? 조세 지출이 감면받는 사람들을 보면 소득이 없어서 지출을 조그만 사람은 감면을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소득이 많아갖고 막 루이비통 가방 사고 뭐 에르메스 가방 사고 뭐 이런 사람이 감면을 많이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는데, 자, 기업복지는 어떨까요? 기업복지는 역진적, 누진적? 역진적, 굉장히 역진적이에요. 왜 그럴까? 소득이 많아서 월급 많이 받는 회사 있잖아요. S그룹 같은데. 그런 데 있는 애들이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 우리 복지관 다니는 친구보다 어떻게 돼? 기업복지 수준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역진적인 거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 첫 번째, 간접세. 역진적이다. 그 다음에 조세지출 역진적. 그 다음에 기업복지 굉장히 역진적. 하나만 더. 아까 전에 빠뜨렸는데 민간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용료.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죠.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서비스의 비용 중에 일부를 본인이 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얘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용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액 이용료가 있고 정률 이용료가 있어요. 다시 정액 이용료, 정률 이용료. 여러분, 정액 이용료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금액을 이용료로 내는 거예요. 어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데 3만 원이야, 다. 그냥 한 달 3만 원. 그럼 부자도 3만 원 내고 가난한 사람도 3만 원 내. 그렇죠. 이건 역진적일까, 누진적일까? 그렇죠. 얘는 역진적이야. 이해되나요? 근데 정률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률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데서 이 정률 이용료를 사용을 해요. 우리 본인부담금 제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고 급여를 쓰면 건강보험은 최소 5%에서 내가 100만 원을 쓰면 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만 원 쓰면 10만 원. 계산이 꽤 빨리 안 나. 300만 원 쓰면 아우 똑똑해. 자, 400만 원 쓰면 아우 똑똑해. 이야 진짜 똑똑하다. 이야 짱이야. 자, 이게 바로 정률이에요. 그러니까 정률의 이용료는 역진적, 누진적. 얘는 누진적이에요.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 정액 이용료는 역진적인데 정률 이용료는 역진적이다. 누진적이다. 알았죠? 됐습니까? 자, 꼭 기억해 두시오. 그래서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이거 변모 교수님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문 뜯어다 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현재 상식 문제를 낸 건데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 이런 문제 나왔다고 어머 이런 거 처음 봐. 이러고서 막 주눅들지 말고 생각해 보면 돼.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X보다 더 적을까 많을까? 많지. 여러분 특히 우리 기부금 중에 대표적인 게 종교 기부금이에요. 교회에다 헌금 내시잖아. 그러면 그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더 많아요. 저기 길 가다가 우리가 구세군 남비에다 돈 내고 나서 이거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봤어요? 구세군 이렇게 종 딸랑딸랑 울리는데 아저씨 돈 영수증 이런 건 못 봤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의 지용한 것을 이게 거꾸로 됐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한 것을 제외하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걸 이용료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이 제3자는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라 그랬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서 치료 안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관이라고 보면 돼.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내주는 거죠. 나머지 돈을 내는 게 그게 이용료예요. 클라이언트가 직접 내는 게. 환자가 20%, 5% 내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같은 문제 나오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다. 딱 보고서 주눅 들지 마세요. 예. 주눅 들지 않으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기업복지는 기업이 피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의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임금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임금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기업복지 티트머스가 이렇게 정의해 줬어요. 자, 기업복지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하죠. 그래서 기업복지는 역진적, 누진적? 역진적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리됐죠? 자, 할 수 있다. 자, 7번도 좀 봐야 돼요. 제가 사회보험료 요번 시험 문제가 그 길버트 테렐의 내용 분석 문제가 엄청 나왔어요, 지금. 다음 시험에도 그럴 거예요, 요번 시험에도. 자, 보면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소득 역진적적 성격을 띈다. 계속 얘기하잖아. 이 조세가 사실은 이거 문제가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넣었었거든요. 조세 중에서 무슨 조세? 간접세는 역진적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률의 사회보험료보다 간접세가 더 역진적인 거예요. 얘는 출제를 한 사람이 뭐에 초점을 뒀냐면 직접세를 놓고 출제를 한 거예요. 직접세. 이해됐죠? 그래서 직접세는 보험료보다는 역진적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누진적적 성격을 갖는 거죠. 알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 완화, 위험 분산, 소득 유지, 불평등 완화 기능을 수행한다. 요번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이 출제를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말장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여기 보면 자, 조세나 사회보험료는 빈곤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요. 조세를 갖다 공공보조제도 하는데 쓰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중에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노령연금은 노인이 됐었을 때 빈곤 완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빈곤 완화는 맞아요. 문제는 위험 분산. 이건 어디에만 쓰죠? 사회보험제도. 여러분, 사회보험제도를 포함한 민간보험을 포함한 보험제도에 두 가지 운영 원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지? 보험제도는 반드시 두 가지 원리 하에서 운영된다 그랬었어요. 그게 뭐였지? 수지상등. 그렇지. 이 수지상등이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위험분산이죠. 보험제도 원리 두 개. 이게 민간보험, 사회보험 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원리. 무슨 원리? 수지상등과 위험분산. 수지상등은 뭐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수익과 지출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모의 수익과 지출이 같아야 돼요. 똑같을 수는 없고 상등, 서로 등 비슷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이런 거야. 요거 지워도 되나요, 여러분? 자, 보험사가 있잖아요, 보험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입 있죠. 보험회사가 받는 수입, 보험 가입자들한테 받는 수입하고 이 지출되는 금액이 비슷해야 돼요. 너무 많이 수입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수입이 많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험료가 비싸다는 뜻이 되는 거고 가입자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안 늘어나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자, 지출액도 비슷해야 돼요. 지출액이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망하는 거지 뭐예요. 그죠? 예, 망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입자가 내는 지출 액수랑 즉 보험료 지출 액수랑 지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상 액수가 또 얼핏 비슷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출 액수하고 나가는 돈이 비슷해야 얘가 가입의 동기를 가져요. 가입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내는 돈만 있고 지출하는 돈만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가입을 하고 앉아 있겠어요. 자,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더라? 수지 상등 원리라고 해요. 보험사 입장, 가입자 입장에서 들고 나가는 돈이 비슷비슷해야 가입의 동기도 발생하는 거고 회사도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는 위험분산 원리라고 합니다. 위험분산 원리. 위험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험제도는 뭐냐면 한 개인한테 발생한 위험을 다수의 가입자들한테 분산시키는 거야. 뭔 얘기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보험은 항상 어떻게 돼요? 가입자 수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 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전 봐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예, 가입만 하면 자전거도 준대. 예. 받아보셨죠? 예. 우리 집 2대나 있어. 안타. 예, 2대나 있어요. 자전거도 주고 밥솥도 주고 별거 다 주더라고요. 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뭐지? 위험분산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입자 숫자를 늘려서 개인한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른 가입자들한테 흩어뜨려 놓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험 분산은 뭐다? 이건 사회보험만의 특징이에요. 조세는 위험 분산시키지 않아요. 알았죠? 이게 사회보험에 민간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2가지 원리 중에서 하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 유지, 불평등 완화 기능을 수행한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한테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자, 상한선 문제가 지금 13회, 14회, 15회 때 나오고 또 나온 거예요. 상한선. 여러분, 뭔 선? 상한선, 하한선 얘기 좀 빨리 해봐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건 직접세라고 하는 조세 중에서 직접세를 상상하고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알겠죠? 직접세 중에서도 소득세를 놓고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이게. 알겠죠? 자, 보면 일단 상한선, 하한선 제도를 봅시다.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하한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보험 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개,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이 2가지 제도에서 이 상한선, 하한선 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다시 어디하고 어디요? 국민연금하고 자, 우리나라 이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요, 정률 방식이라는 걸 써요. 내 소득 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월액, 다시 뭐라고요? 내 기준소득 월액에다가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보험료 얼마 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20 얼마? 20 얼마면은 역으로 10% 잡고 200만 원 벌어요? 오, 200만 원. 야, 씨. 여기 우리 선생님, 자, 친해지고 싶은 선생님, 보험료 국민연금 끝났죠? 끝나서 이제 다 아, 그렇구나. 끝났구나. 예. 여러분 대충 연세가 짐작이 되죠? 그래서 내년부터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예, 진짜. 자, 그래서 쌍문동 살. 예? 주일리 사는 거. 저기 우리 맨도에 계신 선생님 119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앰뷸런스 하고요. 건장한 소방관 2분하고 밧줄 좀 갖고 오라고 시켜주세요. 자, 정률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거 느껴보셨을 거야. 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이 증가하면 전부 다 정률을 적용하는, 그렇지 않아요. 일정 금액까지만 정률을 적용을 해요. 건강보험도 한 400까지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위에 400만 원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상한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하한제는 뭘까요? 일정 소득 이하, 연금 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밖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부과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그걸 하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상한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상한, 하한 운영하는 제도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있다. 알겠죠? 예, 있다고 기억하시고 이 상한선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니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요. 여러분, 직접세는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많이 못 벌어봐서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상한에 걸릴 이유가 없으니까. 예. 100억을 벌면은 한 50억 내야 돼요. 그죠? 세금을. 맞잖아요. 누진 쪽이거든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 세금의 구간도 세지기 때문에 뭐 1000억을 벌었다고 해서 야 100억까지만 세금 걷고 나머지 돈은 세금 안 걷어 그렇진 않다고요. 조세는. 그러니까 조세는 상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회보험 그것도 어디하고 어디에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 상한이 있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자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로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 이게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회보험료가 조세예요? 아닙니다. 준조세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사회보험료는 임금에서 보통 정률 방식이나 정액 방식으로 띄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자,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맞지? 일반 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죠. 이해되셨어요? 소득세는 가장 누진적인 제도예요. 그 중에서도 소득세는 크게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소득세는 법인 소득세하고 개인 소득세가 있다 그랬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누진적일까요? 개인 소득세죠. 가장 누진적인 게 개인 소득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누진성, 역진성 뭔지 알겠죠? 됐다. 자,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면 틀리셔도 괜찮아요. 진짜로. 예. 우리가 다 맞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예. 왜 없어? 다 맞으면 좋지요. 이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 정말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예. 다 맞을 필요 없다 그랬더니 네, 당연하죠. 네. 예. 10개만 틀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맞을 생각을 하시고 가셔서 영역에서 10개 정도까지 틀리면 아슬아슬하잖아. 예, 그러니까 한 4-5개만 틀려야지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9번까지만 풀고 전과 쉴게요. 이 발달이론, 얘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한 문제.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이해됐나요? 나온다. 자, 우리 보면 시민권론부터 봐요. 시민권론. 다시 무슨 시민? 이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 왜 사회복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논한 이론들이죠. 자, 여러분 시민권론은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샬. 그렇지, 마샬.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뭔 또 프랑스? 어쩐지 마샬까진 잘 하시더라. 그 다음에 갑자기 프랑스가 나와요. 이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형이 마동석. 영국인 마샬입니다. 이 마샬은 자 시민권의 발달 다시 이 마샬 시민권론에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 바깥에서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요. 알았죠?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민권의 발달을 자 진화 뭐라고요?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했다.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여러분 진화라는 말이 뭐지? 진화는 뭐에 따라 발달을 해요? 그냥 발달해요? 상황, 그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환경에 맞게끔 변화되는 걸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사회 진화론도 배웠잖아. 사회 진화론이 중상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자본주의 시대에 적응을 잘 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빈자가 됐다고 보는 게 사회 진화론이라 그랬죠. 우리가 공룡이 왜 도태돼 버렸어요? 그렇지, 기후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렇죠? 우리 그 노래 알잖아. 공룡이 사라진 이유는 화산폭 발사 알죠 여러분? 예. 몰라요? 핑크퐁을 몰라? 핑크퐁을? 아니, 정말 핑크퐁을 몰라요? 모르는 거야. 핑크퐁을. 이야 이거 진짜 의외인데.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자
18세기 우리가 이거 이렇게 그랬지. 공정사회, 그죠? 공정사회,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그렇죠, 여러분. 공정사회,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이 18세기라고 하는 말이 이거 발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18세기. 이 18세기가 중요한데요. 알았죠, 여러분? 따라볼까? 18세기. 왜 웃죠?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제가요? 이야. 인생은 오래 살아야 돼요. 야, 귀엽다는 소리 듣고, 야, 저 귀엽습니다. 왜 18세기냐면 우리 앞에서 사회복지 역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18세기 때 1776년에 그때가 18세기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썼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가 중상주의 시대였는데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자유? 방임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8세기에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자본주의는 뭐하고 같이 시작됐냐면 민주주의하고 같이 시작됐어요. 자본주의는 뭐하고 같이 시작됐다고? 민주주의. 이 중상주의 시대의 정치 권력은 절대 왕정제였거든요. 절대 왕권이었었는데 왕이 신이다. 루이 14세가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18세기에 경제체제는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 그래서 이 18세기 때에 이 국민권은 시민혁명, 절대 왕권제를 무너뜨린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민주주의로 바뀐 거야. 바뀌어지면서 그 환경에 진화한 무리가 바로 부르주아, 부자들이라 그랬죠. 그 부자들이 이 절대 왕권 시대 때 누리지 못했던 권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자유와 평등이라 그랬죠. 기억나셨습니까? 왕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데 그 자유를 부자들이 누리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국민권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그다음 법 앞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이 18세기 국민권이다. 자, 19세기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치권을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권을 발생시킨 사건이 시민혁명, 아시겠죠? 그 권리는 자유와 평등. 자, 정치권은 이 시대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 역사 배우면서 뭐를 배우셨냐 하면 보헤네 노동조합 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개량운동 기억하십니까? 정치권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이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뭐였었죠,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운동? 차티스트 운동의 핵심은 정치권을 요구하면서 우리도 국회의원 될 수 있게 하고 우리도 국회의원을 뽑게 해주세요라고. 그 당시에는 영국의 의원들이 되려면은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선거권을 가질래도 어떻게 재산이 있었어야 됐다고. 근데 그거 없이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 하나의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게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자, 그런 운동, 또 민권 운동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정치에 대한 참여권, 참정권이 생겨났다. 이게 선거권, 투표권 이런 거예요. 마지막이 사회권이죠. 사회권을 마샬은 이걸 복지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지권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죠,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었었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사회권이 등장을 했다.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경제 대공황이 터진 것은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가난하게 되어졌는가? 빈곤의 원인이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개인 책임에서? 이때 드디어 환경 책임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뻥 터지니까 내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자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자리 이런 걸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야. 가난의 책임이 누구 책임이 된 거예요?
이제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는 일이 경제 대공황 때문에 생긴 거예요. 1929년 경제 대공황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국가가 국민의 사회 생존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복지권이 생겨난 거예요. 자, 발생된 원인들 잘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마샬은 시민권의 발달을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했다.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보고 요 이후로 시민권은 더 이상 발달돼 안 돼요. 이제 진화가 끝난 거예요. 진화가 종결됐다고 본 거예요. 사회권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샬에서 시험 문제가 꼭 등장하는 것이 개선의 역전이 불가능하다. 개선의 역전이 죄송합니다. 자, 불평등한 현실과 그 다음에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권은 공존할 수 있다고 봤죠. 18세기 자본주의가 시작되어지면서 세상은 불평등하게 됐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나눠줘 버렸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등주의적 시민권,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을 누리고 있어, 안 누리고 있어요? 시민권은 그대로 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사회권의 시대인데 부자도 이 사회권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도 사회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불평등한 현실과 그다음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민권은 뭐한다? 공존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시민권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다. 이거 시험에 공정사회. 틀렸죠?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죠. 자, 권력자원 이론도 잠깐 보십시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권력자원 이론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 따라해보자. 권력자원 이론. 한 번만 더. 권력자원 이론. 얘를 다른 말로 권력동원 이론이라고도 해요. 동원 이론. 또는 얘를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민주의 이론. 자, 복지국가 융성기, 즉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중반까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다시 무슨 기를 설명한다고요? 복지국가? 융성기 설명하는 이론이다. 융성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 그렇죠.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져요. 뭐가 결성됐다고?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지는데 노동조합은 자 보세요. 단위별 노동조합이 있어.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노동조합이 뭐를 하냐면 중앙 집권화 되어져요. 우리나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들어보셨죠? 그게 중앙 집권화된 노동조합이야. 뭐냐면 단위별 노동조합이 하나로 뭉쳐서 노동조합이 강해지는 원리는 뭐냐면 노동조합의 가입 원수가 많아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중앙 집권화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앙 집권화 되어진 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됐나요? 얘네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뭐가 돼? 의회? 권력이 돼요.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뭐가 있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뭐하지? 국회의원이에요. 걔네들만 들어가서 만든 정당을 우리 시험에서는 좌파 정당이라고 해요. 무슨 정당? 좌파 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 좌파 정당이 들어가서 뭘 하지? 의회를 장악해버려요. 점점 숫자를 늘리면서 의회를 장악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겠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어요? 아니면 자본가들, 부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어.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노동조합이 좌파 정당을 만들어서 강력한 의회 권력이 주어졌었을 때 이때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거야.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본다. 이게 바로 뭐라고? 권력자원 이론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의회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권력. 의회 국회의원 숫자를 얼마만큼 이 노동자들이 등장해서 의회 권력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의회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얘를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뭐지? 노동조합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야 사회주의자들이야?
사회주의자들하고 얘네들은 의회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지? 다수결의 원칙. 노동자 숫자가 더 많아요? 자본가 숫자가 더 많아요? 노동자 숫자가 많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노동자들 대표를 더 많이 뽑는 거예요. 국민 중에서.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 색깔로서 사회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 터 안에서 자본가들과 싸우는 거예요. 민주적 방식, 의회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의회에 들어가서 권력을 차지해서 만든 정당을 뭐라고 한다고? 좌파 정당이라고 하더라. 자, 시험 문제. 권력 자원이론 노동조합의 중앙 집권화 정도. 아싸라비야. 좌파 정당의 집권 아싸라비야. 맞지? 이게 핵심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해됐나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중앙 집권화 정도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노동조합들이 직장별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것들도 합쳐야 돼. 얘네들 시각으로 보면. 거대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익집단론. 다양한 자, 우리 이익집단론도 보시다. 자, 이익집단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집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집단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집단 내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구성한 게 이익집단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경제적인 이익집단이 뭘까요? 그 우리 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조합. 조합이 경제적 이익집단이에요. 그 조합은 뭐야? 신용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은 그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잖아요. 맞죠? 맞죠? 사회복지사협회 그거 뭐예요? 이익집단이에요. 그거 이해되셨죠? 자, 정치적인 이익집단이 뭐죠? 정당이죠. 정당. 그렇죠. 우리가 저기 정당 원내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국민이 누구지? 지네들 지지자들이야. 강원도라고요? 당원. 선생님 경상도 분이시죠? 당원덜. 당원들. 당원덜 아니고 당원들. 그렇죠. 쌀밥. 살밥 하실까봐. 쌀밥. 자, 그래서 이 집단론은 자 국가를 어떻게 보냐면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중요한 거 국가를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경쟁의 장으로 봐요. 뭘로 본다고? 경쟁의 장. 서로 싸우는 거야. 이익 집단들. 뭘 경쟁하느냐 하면 중요해.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시험 문제.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의 분배를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져 있죠. 이걸 어떻게 나눠 갖느냐를 놓고서 서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때 국가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 공부한 거 바깥에서 절대 안 나와요. 국가는 첫 번째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야. 자원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이치에 맞는다는 뜻이죠. 누구 이치에 맞냐면 국가 입장에서 이치에 맞는 거야. 즉 뭐냐면 국가는 결국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정치인들이 자신들한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원을 더 많이 몰아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합리적이면서 국가는 중재자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합리적이면서 전지장 역할을 한다. 이익 집단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었을 때 그 공권력을 갖고서 둘의 싸움을 말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 그래서 보면 이익 집단론에서는 예를 들어 국가 자원이 이만큼 있다. 복지 예산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노인의 이익 집단,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노인회가 있고 장애인 이익 집단, 장애인 이익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이익 집단의 회원 수는 10만 명, 여기는 100만 명이야. 그렇죠. 국가가 합리적으로 중재를 하면서 자원을 분배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배분할까요? 누구한테 자원을 더 많이 몰아줄까? 노인한테 더 많이 몰아줄 거고 그것 때문에 노인복지가 발달하는 거야. 자, 우리 2번에 걸쳐서 시험 문제 이익 집단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발전을 설명하는데 합당한 이론은 이익 집단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뭐지? 노인 인구 숫자가 많아지고 노인 인구 숫자가 많아지니까 노인 이익 집단.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 야 니네 요번에 투표 때 안 뽑아. 이런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자, 또 뭐가 나왔냐면 정치적 이익 집단인 정당. 이익 집단론에서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최종적인 자원 배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정치적 이익 집단인 정당이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만 자원 배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익 집단론에서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안 해요? 하고 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이익 집단론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활동? 정치적 활동.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해요? 자꾸만. 각각의 정당들을 우린 지지해. 니네 지지해. 니네 대통령 우리가 뽑을까 막 이러죠.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면 항상 언론부터 대한노인회 가갖고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잖아요. 절대로 장애인 모임 같은 데 안 가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숫자가 적거든요. 노인들에 비해서. 자, 이 집단론 정리됐죠? 이 키워드들 갖고 풀어보시면 되고. 자, 국가중심 이론도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다. 자, 복지국가가 잠깐 볼게요. 복지국가가 왜 복지를 하는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국가는 국민이 중심이라서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구나. 국가 중심이로는 그렇게 안 봐요. 여기서 국가는 정부를 뜻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정부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 다시 사회복지 정책을 뭐라고 봐요? 국가 정부의 뭐라고? 자기 이익 추구 행위로 보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정책을 막 하잖아요. 그게 국민한테 국민이 너무 좋아서 국민 행복하라고 복 정책을 하는 게 아니야. 복 정책을 해야만 국민이 세금 내갖고 거기 인력도 늘려주고 세금 내서 그 조직이 계속 유지되게도 하고 세금 내서 그 부서를 증가시켜주. 맞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론 자꾸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 중심 이론은 다시 한번 정부 또는 부처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복지 발달을 이끌었다는 거야. 복지부가 자기 부서를 자꾸 크게 만들고 거기 부서 인력들도 늘리고 조직 규모도 확대시키려고 자꾸 복지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발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 볼까요? 국가 중심 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가 엘리트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엘리트 이론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렴 이론. 자, 수렴 이론도 시험에 이것도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진짜. 예. 제일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 시민권론하고 수렴 이론이에요. 자, 수렴 이론. 윌렌스키와 르보. 자, 요번 시험에 윌렌스키 르보가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 수렴 이론도 윌렌스키하고 르보가 얘기한 거예요. 학자 이름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존에. 너무 중요해서. 윌렌스키 르보. 다시 누구라고요? 윌렌스키 형은 누구죠? 이놈의 시키. 예. 동생은 저놈의 시키입니다. 예. 뭐 아래 시키요? 예. 너무 과잉 오버하지 마세요. 예. 예. 자, 윌렌스키하고 르보. 다시 윌렌스키와 르보입니다. 윌렌스키 르보가 두 군데서 시험 문제 나와요.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그 다음에 수렴 이론. 이 수렴 이론을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라고 해요. 자, 수렴 이론. 자,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화 이론인데 얘는 자, 여기 좀 볼게요. 복지국가의 다양성보다 자, 중요한 거 유사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뭘 강조했다고? 유사성을 강조했다. 유사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윌렌스키하고 르보는요, IBRD라고 들어봤어요? 국제부흥은행,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거기 통계 자료를 갖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 통계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어.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기술 발전이 되면 뭐가 되면 이 기술 발전이 경제 발전을 이끌어요. 기술 발전을 뭘 이끌었다고? 이 경제 발전을 다른 말로 산업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산업화. 산업화가 되면
신기한 게 뭔 일이 터지냐면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봤어. 다양한 사회 문제. 막 산업재해. 경제 발전된 나라들에서 산업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극빈층, 이 빈부 격차 문제.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문제. 이 경제 발전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산업화는 사회 문제를 발생시켜. 근데 문제는 윌렌스키 르본이 얘기를 해요.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낸 재원이죠. 돈. 그 돈을 가지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즉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업화는 병 주고 약 주고야. 산업화는 뭐라고? 뭐냐? 산업화는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이 된다고 본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자, 국가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IBRD 자료를 갖고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만 뭔 일이 터졌냐면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비슷한 전체 재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재정 지출이 나가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비교를 해봤어. 저 캐나다, 미국하고 비슷하게 돈이 나가고 우리나라, 대만 이 비슷해요. 나가는 지출액이. 우리 전체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 지출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복지국가의 다양성보다는 무슨 성? 유사성. 수렴이라는 것이 한 군데로 몰린다는 뜻이죠. 모든 나라들이 경제 발전이 되면 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거야. 사회 문제 발생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 복지 예산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렴 이론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산업화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학자 이름 누구? 윌렌스키 르본. 자, 봅시다. 수렴 이론은 그 사회 기술, 산업화, 기술이 되면 산업화가 되는 거야. 경제 발전. 사회복지 발달이 수렴된다고 봤다. 수렴이라는 말이 뭐지? 요거. 같은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같은 사회복지 관련 재정 지출을 하더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유사성 강조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됐죠, 여러분? 자, 잠깐만 쉬었다가 10번도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